손주 타령하던 시모, 대를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32살이었어요. 결혼 5년 차였죠. 남편과는 대학 동기였고 연애 7년 만에 결혼했어요. 당시 저는 정말 행복했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하다며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이었어요. 시댁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명절 준비도 혼자서 다 했었죠.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너가 잘 챙겨야 해. 라고 하시면 네. 어머님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었어요. 남편은 회계사였고 저는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이었어요. 맞벌이 부부였지만 저는 기꺼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변화의 시작은 남편의 야근이 늘어나면서부터였어요.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응, 미안해. 요즘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정말 정신이 없거든. 이번 달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아줘. 응?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고요. 그럼 내가 도시락 싸줄까? 늦게까지 일하는데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 몸 상할 텐데. 아니야, 괜찮아. 회사에서 저녁 식사비도 주고 동료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신경 쓰지 마. 대신 따뜻한 국물을 끓여두고 기다렸어요. 밤 11시, 12시가 되어서야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렇게 힘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남편에게서는 피곤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생기가 넘쳤어요. 여보, 뭔가 요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네. 프로젝트가 힘들다면서. 응. 아, 그래? 그게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잘 풀려서 그런가 봐.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팀워크도 좋고 상당히 성과가 좋거든. 그래? 그럼 다행이다. 너무 무리하지만 말고 몸도 챙기면서 해. 알겠어, 고마워.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칭찬하기 바빴는데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가 늘었거든요. 딸,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니? 결혼한 지 벌써 5년인데. 이제 좀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도 원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둘 다 일이 바쁘다 보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나이도 이제 30이 넘었잖아. 너무 늦어지면 안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아왔어. 빨리 손자를 봐야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거야?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엄마, 우리 일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안 해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라고 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 남편 혹시 지금 집에 있니? 아니요, 어머님. 오늘도 회사에 나갔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왜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응. 딸, 그 애가 혹시 너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아는 분이 그러는데 말이야. 백화점에서 우리 아들을 봤다고 하더라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백화점에서요? 혼자 있었나요? 그게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젊은 여자랑 함께 있었는데 아주 친밀해 보였다는 거야. 손도 잡고 다니고. 딸,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이니? 회사 동료라던가. 목이 말랐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딸, 괜찮니? 아, 어머님. 혹시 그게 정확한 건가요? 그분이 잘못 본 거 아닐까요? 글쎄, 그분이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며칠 전에도 봤다고 하고. 딸, 이거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이미 그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치 제가 모르는 바보라도 되는 듯한 그 말투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주말인데도 출근하느라 고생했지? 응, 뭐 그냥 보고서 정리하고 다음 주 회의 준비하고 별거 없었어.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편의점에서 김밥으로 때웠어. 거짓말이었어요. 그 아는 분은 분명히 오후 3시경 백화점에서 봤다고 했거든요. 혹시 회사 사람들이랑 어디 간 적 있어? 스트레스도 좀 풀고 요즘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아니야. 그냥 회사에만 있었어. 사람들이랑 어디 갈 시간도 없고. 왜, 무슨 일 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핸드폰을 항상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는다든지,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든지, 샤워 시간이 유난히 길어진다든지,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난다든지. 특히 향수 냄새는 확실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선물해준 향수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거든요. 달콤하고 가벼운 젊은 여성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향기였어요. 여보, 새로운 향수 써? 냄새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응. 아, 회사 동료가 선물해줬어. 괜찮지? 회사 동료가? 남자 동료? 아니, 여자 동료. 그냥 생일 선물로 받은 거야. 이상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사 여자 동료가 남자 기혼자에게 향수를 선물한다고요? 그것도 상당히 비싼 향수를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찾아왔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어두우셨죠.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딸, 잠깐 앉아보자.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불안한 마음으로 마주 앉았어요. 딸, 이제 너도 알 때가 된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사실 우리도 며칠 전에 확실하게 알게 됐어. 지금 그 애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게 되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님, 그게 확실한 건가요? 확실해. 우리가 직접 확인했어. 그런데 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더 심각한 문제라니.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가 있다는 걸까요? 그 여자가 임신했대. 네. 뭐라고요? 3개월 됐다고 하더라고. 딸,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의 씨를 이어갈 아이가 생긴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인데 시어머니는 마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 양 오히려 다행스럽기까지 한 듯한 말투로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 너희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잖아. 그 애도 남자인데 자기 핏줄을 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나도 손자를 보고 싶었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양보하라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여셨어요. 그냥 이혼해줘.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워진 태도, 남편의 거짓말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저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길래? 회사 후배야. 25살이고 아직 어리긴 하지만 아이도 가졌고 우리 집안 며느리로는 충분할 것 같아. 예쁘기도 하고. 저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5년간 얼마나 순진한 바보였는지를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 응. 무슨 일이야? 표정이 이상한데. 오늘 어머님이 다녀가셨어.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들켰다는 걸 직감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다 들었어. 그 후배 이야기도, 임신한 이야기도 전부.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고개를 푹 떨궜어요. 미안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6개월 전부터. 그 사람 사랑해? 그런 게 지금 중요해. 상황이 이미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남편에게 저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짐이었던 거죠. 어머님 말로는 이혼하라고 하시던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이미 끝난 거 같지 않아? 5년 동안 아이도 생기지 않았고 우리 사이도 예전 같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잖아.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바람 피우는 게 정당화되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의도했던 건 아니라고. 그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거야. 우리 둘 다 노력했지만 안 됐잖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다니 마치 자연재해라도 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줄 생각이야? 우리가 그런 관계야? 원만하게 정리하자. 집은 너가 가져도 되고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원만하게 정리하자고? 나 혼자 5년간 헌신했는데 원만하게 정리하자는 게 말이 돼?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아니, 변해야만 했어요. 먼저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남편은 회계사예요. 그것도 여러 중소기업의 세무를 대행하는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죠. 만약 그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요? 그가 저에게 바람을 피우면서 거짓말을 하듯이 회계 업무에서도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마케팅 전문가였어요.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전략 수립이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첫 번째로 남편의 핸드폰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아직도 그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는 게 웃겼어요. 카톡 메시지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 여자와 나눈 대화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와의 대화였어요. 엄마, 아내한테 언제 말할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 애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진짜 귀찮아 죽겠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면 재산 분할해서 손해볼 수 있어. 차근차근 준비해서 조용히 진행하자. 재산 분할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요? 그럼 제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요? 두 번째로 남편의 업무를 면밀히 조사했어요. 저는 그가 담당하는 회사들의 홈페이지와 공시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여러 개 발견했죠. 몇몇 회사들은 매출 규모에 비해 납세액이 현저히 적었어요. 저는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케팅 일을 하면서 수많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분명히 세무 조작이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 번째로 그 여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했어요. 25세, 남편과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었고 SN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명품백과 비싼 액세서리들을 자주 자랑하고 있었어요. 회계법인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명품들이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단순히 바람만 핀 게 아니었어요. 회계 조작을 통해 빼돌린 돈으로 그 여자를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3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먼저 이혼 절차에 순순히 따르는 척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미안하다. 이혼하면 집은 당연히 너가 가져야 하고 위자료도 조금이나마 줄게. 고마워. 저는 일부러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말해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혼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 말아줘. 괜히 창피하잖아. 그냥 성격 차이 정도로만. 당연하지.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회사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 들을 필요 없으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불륜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었거든요. 특히 회계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면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조작한 회계 자료들을 차례로 복사해뒀어요. 그리고 국세청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했죠. 영영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다음과 같은 회사들의 세무 조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동시에 그 여자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했어요. 다행히 제가 아는 은행원 언니가 있었고 개인적인 부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상대로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그 여자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어요.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회계법인 대리급 월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혼 조정 당일 법원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폭탄을 터뜨렸어요. 잠깐만요. 판사님, 이혼 사유를 정정하겠습니다.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남편의 불륜과 재산 은닉, 그리고 업무상 횡령이 이혼 사유입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원만하게 정리하기로 했잖아. 저는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판사 앞에 정중히 제출했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 자료와 회계 조작을 통한 부당 이득 취득, 불륜 상대방에 대한 금전 지원 내역,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판사님,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고는 지속적으로 허위 세무 신고에 가담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고 그 돈으로 불륜 상대방을 후원해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는 완벽했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부터 회계 조작 증거, 그리고 그 돈으로 불륜 상대방을 지원한 증거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완전히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리 조용히 끝내자고 했잖아. 5년 동안 나를 완전한 바보로 만든 대가야. 이혼 조정은 완전히 제 승리로 끝났어요. 위자료 5억 원, 재산 분할 80%, 그리고 남편은 업무상 횡령 및 세무 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다니던 회계법인에 정중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회계사의 전 부인입니다. 대표님과 직접 면담을 요청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언제 시간이 되시나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회사에도 더 큰 피해가 갈 것 같아서요. 대표와의 면담에서 저는 차분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대표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회사를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미리 알려드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남편이 담당하는 여러 클라이언트 회사들의 세무 조작에 관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부당이득으로 회사 후배 직원과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고요. 대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우리 회계법인의 신뢰도와 존립 자체에 관련된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국세청 조사도 곧 시작될 예정이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미리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증거 자료도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그 주 안에 전 남편은 즉시 해고됐어요. 그리고 회계사 자격 박탈 절차도 동시에 진행됐어요. 그 여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불륜 사실과 함께 회계 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거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기혼자인 줄. 제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들은 말이에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저는 이미 모든 카톡 대화를 봤거든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결혼 반지는 왜 빼고 만났을까요? 제가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 비싼 명품들은 어디서 나온 돈으로 산 건가요? 신입사원 월급으로요?
결국 그 여자는 잦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왜 왔니?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상황을 들으셨는지 완전히 기가 죽어 계셨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뭘 배웠냐고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착하기만 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기만 하면 결국 호구가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또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고 버리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도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저는 일어서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아,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과 그 여자는 출소하면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물론 둘 다 완전히 무일푼이겠지만요. 문을 나서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참, 손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여자 유산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안타깝죠? 1년이 지났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저는 작은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직원 5명의 소규모 회사지만 완전히 제가 운영하는 제 회사였어요. 사장님, 새로운 클라이언트에서 연락 왔어요.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 의뢰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좋아요. 미팅 일정 잡아보세요. 전 남편은 결국 8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출소 후에는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회계사 자격을 잃은 그가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 여자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명품 인증샷은 올리지 않았고 곧 SNS는 완전히 비공개로 전환되었고요. 시어머니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하세요. 목소리에서 예전의 거만함은 찾을 수 없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회사는 잘 되고 있니? 네.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선량함과 바보짓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을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장님, 오늘 미팅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프로젝트예요. 그럼 계약 진행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 조건에 맞으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오늘도 저는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제 인생을 위해 일해요.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해요. 그때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값진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거든요.